그런데 어머님, 이제 곧 80 되시는데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후 준비한 사람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죠.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호열이 너 하나 잘 되라고. 설마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엔 어머니 아버지 선택이셨죠. 어머니 이러시는 거 자식 입장에서 정말로 부담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박순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평생을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박 씨 부부. 내 한 몸 편한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 앞길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홀로 나이가 드니 그리고 가진 것 다 자식에게 퍼주고 나니 박 씨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 자식이 아니었고 박 씨도 더 이상은 짱짱하던 그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잘못해 노후 대비가 안 되었다며 박 씨를 비난했습니다. 비참한 부탁을 하는 박 씨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인과응보. 노후에 쓸 돈 하나 제대로 챙겨두지 못한 것이 전부 박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가져다 쓴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굴며 박 씨를 외면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밖에 없었던 박 씨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뒤늦게 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박 씨는 이제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재산을 지켰더라면 자식이 없어도 살아갔을 텐데 자식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죠. 호열이가 전세로는 가기 싫다고 하네. 아이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 합쳐가지고 어떻게 안 된대요? 될 것 같았으면 당신한테 이렇게 말도 안 했지. 아들이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결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웬만해선 전셋집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도 어느 정도 여윳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아들은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 아들을 불러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전세로 가고 천천히 넓히면 되잖니? 내 집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집값은 반드시 올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좋죠. 그래서 남편이 노후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노후요. 그런 걸 왜 신경 쓰세요? 아들이 있는데. 든든한 말이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공부를 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겠다. 남들보다 공부를 오래 하며 들인 돈이 많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하는 소리였다고 여겼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예상보다 큰 돈을 쓰게 된 것이었죠. 결국 아들이 원하던 대로 집을 샀고 이듬해 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혼수를 해왔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르자 엄마 아빠도 집값이 오르면 좋을 거라고 했던 말과는 달리 박 씨 부부에게 떨어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살던 집은 오르지도 않았고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억 버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말이죠.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돈을 버는 걸 생각해야죠. 잃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돈 벌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런데 박 씨의 우려처럼 아들 내외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투자했던 자금도 회수가 힘들어졌고 금리가 올라 이자를 내는 것도 빠듯해졌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게.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이자를 보태주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죠. 박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수십 년간 대부분 아들에게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벌면 줄줄 돈이 샜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자식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호열이 하나뿐인데. 박 씨도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어도 박 씨가 도와주자고 발벗고 나섰을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 힘든 걸 눈뜨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아들네는 끝없이 사고친 끝에 꽤나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꾸준히 다녔고 며느리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유로워졌죠. 그러니까 박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이에요. 우리 덕은 무슨? 저희 엄마 아빠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결국 아들네가 처음 투자했던 자본금도 결혼할 때 박 씨 부부가 지원해줬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말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박 씨 부부에게 잘했습니다. 부모에게서 가져갈 것이 남아있을 때까진 말이죠. 어머님, 준우랑 제인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외출해야 하는데. 그래. 맡겨놓고 가라. 감사해요. 8시쯤 데리러 갈게요. 박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들이 하나라도 외로움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손주도 둘이나 있었고 자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우랑 제인이 온대? 네. 밤에 데리러 온다니까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도 준우 엄마가 다른 며느리들이랑은 다르게 싹싹하고 잘 챙겨.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마침 그때쯤 박 씨 부부가 나가는 모임에서 한창 화제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며느리와 척을 져서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였습니다. 집까지 주고 합가했는데 합가한 지 2년 만에 원룸을 구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다들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남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참을 그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춘식이 알지? 내 친구? 알죠. 그놈은 애들이 손주도 안 보여준대잖아. 수 틀리면 전화도 안 받는데. 어이구, 뭐 그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맡긴다고 하면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눈치도 주지 마라. 손주들을 자주 맡기기는 해도 그런 며느리들과 박 씨의 며느리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줘요? 내 손주들인데.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는 받을 게 없다고 여겨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명절 아침에 가려고요. 왜? 전날에 안 오고? 집도 가까운데 뭐하러 잠까지 자요. 그래, 그러면 몇 시에 올 거야?
그냥 아침 식사할 시간 맞춰서 갈게요. 9시쯤? 그래. 알았다. 호열이 수요일에 안 온대? 목요일에 온대요. 아이고, 명절엔 자고로 같이 음식도 하고 북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침에 왔다가 점심에 가면 정말로 식사만 간단히 한 끼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술도 한 잔 아들과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주말에 오셔서 애들 밥 좀 챙겨주세요. 저희 어디 좀 가야 해서요. 주말에 네, 애들을 우리 집에 맡기면 안 되겠어? 왜요? 데려다 줄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누워 계셨어. 혹시 몰라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자꾸만 누워있으면 오히려 더 병나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시라니까. 아들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데려다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스스로에게 황당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건 아들인데 왜 박 씨가 고맙다고 한 것인지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참 이상했습니다. 박 씨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뭐든 쉽게 부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기로 한 주말이 되기 전 목요일 점심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안 가시죠? 집에 있는데 왜?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외출해야 하는데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났거든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집 빨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신청했는데 오늘 오후 2시 아니면 4일 뒤에 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취소된 게 있어서 봐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잠시 저희 집에 와서 고치는 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2시? 2시는 안 되는데. 오늘 아버지 허리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려고 그러거든. 침 맞으러. 아, 그걸 두 분이 가셔야 해요? 허리 아프다고 하시니까. 박 씨 부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감기는 혼자 다니지만 박 씨가 크게 아팠을 때도 남편이 부축이 필요할 때도 같이 병원에 갔죠. 그런데 아버지 병원보다도 세탁기가 급하다는 며느리. 에이,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다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침을 좀 나중에 맞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빨래가 이틀치가 이미 밀려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고, 알았다. 감사해요. 병원이 그 시간이 한가하다고 해서 갈 생각이었는데 오전에 가야 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서둘러서 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 세탁기에 동전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돌리면서 그동안 이상했을 텐데. 우리 며느리 집이라 그건 잘 모르고요. 이건 동전이 안 빠져서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는 발생해요. 아, 얼마나요? 12만 원이고 카드 결제하시면 돼요. 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대요? 참,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이 우선 결제해 주세요. 세탁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좁은 베란다 안에 꽉 끼어 있는 세탁기를 끄집어내야 해서 수리기사는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수리를 마치고 문단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얼마인지 알았으니
알아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고 아들이 아이들을 맡기러 왔을 때도 12만 원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세탁기 고침 비용 12만 원 그거 안 줬어. 혹시나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바쁘니까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을 기다려도 송금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박 씨도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자꾸만 돈 달라고 재촉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네에게 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네와의 사이는 가깝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 효용 가치가 이래저래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몇 년 뒤 박 씨 인생에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번 돈은 대부분 아들에게로 들어간 상황에서 박 씨의 남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렸는데 전이가 돼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동안에 들어간 병원비로 박 씨에겐 노후 자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좀 갚기는 했지만 그래도 빚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식도 전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례를 지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아들은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하는 걸로 대체하자고 했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커서 맡길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명절에 잠깐씩 보는 것 외에는 만날 일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아니, 아들 며느리가 더 이상 박 씨를 찾지 않았죠. 이번 명절에 오냐? 아,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딜 좀 가기로 해서요. 70이 넘어 혼자 된 어머니를 챙길 만도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자식 손주들은 자주 봤으니 말이죠. 박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박 씨의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안심하곤 했었는데 박 씨의 아들 며느리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임플란트 하셔야 해요. 부분적으로 틀니도 하셔야겠고요. 치과 열심히 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어느 날 치아와 잇몸이 너무 아파서 참다 못해 방문한 치과. 의사에게 무척 달갑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말이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기간도 좀 걸릴 거고요. 아, 30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치과에 쓰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박 씨가 자발적으로 치과에 찾아갔을까요?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으니 말이죠. 아이고, 임플란트 그거 아직도 고민 중이야. 경로당에 있다가 함께 있던 친구가 타박을 했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말해서 해. 자식이 해줘야지 누가 해줘? 너무 비싸잖아. 그 정도면 자식 키운 값의 100분의 1도 안 돼. 아들도 잘 산다면서 뭐가 문제야? 그만한 돈 없겠어? 평소에 박 씨가 아들 자랑을 좀 해놨더니 친구는 더욱 박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딸은 없이 살아도 내 이빨은 다 해줬어. 그러면서 악어마냥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여기 하면서 치아 하나하나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나도 할 거야. 자식에게 임플란트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게 쉬운 부모도 있겠지만 박 씨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7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자식 아니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까요? 남편도 떠난 마당에 박 씨는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 치과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네. 뭐래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틀니랑. 아, 그래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요. 한마디가 끝이었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게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얼만데요?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아들. 300 정도 든다고 하더라. 아, 그제서야 박 씨의 의중을 눈치챈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탄식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이요? 무슨 임플란트가 그렇게 비싸요? 부분적으로 틀니도 해야 한대. 잇몸이 약해서.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애들 학원비며 뭐며 저 요새 등골 휘어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특강하고 학원비만 300은 우스워요. 게다가 둘이니까. 아이고, 애들 학원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 그게 최소 드는 돈이에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더 들죠.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박 씨의 치아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의 공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죠. 거기다가 대고 학원비 줄여서 내 임플란트에 보태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매달 돈이 그렇게나 나가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유 좀 생기면요. 아니야. 그냥 그만큼 든다는 소리였지. 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의 한 소리였죠. 박 씨가 괜스레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자식에게 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는 카드로 계산했는데 할부를 최대한 길게 설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야 했으니 말이죠. 경로당의 친구에게는 아들이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는 것도 구차해 보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박 씨가 병원에 간다는 말에 무척 예민해졌습니다. 아니, 박 씨는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서 동네 병원에 들렀다가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검사 비용도 비쌀 뿐더러 혹시나 큰 병인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습니다. 왜 어지러우신 건데요? 그걸 모르니까 검사해보자고 그런 거지. 혈압 문제도 있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어찌나 크게 쉬던지 박 씨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좀 어지럽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갑자기 일어나면 현기증도 나고. 그런다고 일일이 그런 거 찍어요? MRI. 낮은 음성으로 쏘아붙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병원에 가서 돈만 쓴다면서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그런 거 검사하는 거 다 보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푹 쉬어보시고. 그래도 정 안 좋으면 다른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돌팔이도 많고요. 노인네들 비싼 검사 시키고 막 시술 같은 거 한 다음에 돈 버는 병원도 있대요. 아무렇게나 하잔다고 다 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결국 박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그렇게 끊어야 했습니다. 더 뭐라고 말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또다시 어지러움증을 느꼈고 이번에는 식은땀까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도 겪는다는 그런 어지러움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은 병원에 갔다가는 아들에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그곳 의사도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돌봐줄 남편도 없는데 박 씨가 아프면 고생하는 것은 결국 자식인 아들 호열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검사 결과 걱정했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죠. 뇌경색 초기 흔적이 조금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약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병원을 나서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었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드는 약값과 병원비까지 하자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험 외적으로도 상당히 돈이 들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벤치에 잠시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상황이라도 알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됐다. 괜한 걱정을 시키기도 싫었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돈 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나 싶었죠. 박 씨는 앞날이 조금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끈질기게 투병했지만 남은 것은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육신과 빚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남겨지는 것들이 무서웠죠. 박 씨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가계부를 열었습니다. 전혀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꽤나 컸습니다. 물가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번처럼 병원에 다녀온다거나 보일러를 고친다거나 그런 사건이라도 있으면 구멍이 나곤 했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일에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아이고, 우리 딸도 요즘 죽는 소리 해. 무슨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집값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말이야.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게 생겼으니 젊은 사람들 죽어나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못 웃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박 씨였습니다. 박 씨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꽤 금액이 컸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내느라 요새 등골이 휘었습니다. 나이 들어 수입은 없었고 가진 것과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이었고 연금으로는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자를 그렇게 내라고 하면 정말로 박 씨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에게 그런 속사정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박 씨는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연체되었을 때 박 씨는 다른 수가 없어서 아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이자도 못 갚으실 거면 돈을 빌리지 마셨어야죠. 네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들어간 돈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빌려줬던 돈이었습니다.
사실상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상황을 아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을 권유한 것도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일은 다 잊었다는 듯이 박 씨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꼭 박 씨가 그 돈을 허튼데 쓴 것처럼 말이죠. 박 씨는 이를 꼭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낫고 나면, 그리고 아들네가 사정이 좋아지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그 뒤로도 몇 차례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나아진 뒤에도 한 번 떠난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자 못 갚으면 나 함께 생겼어. 내가 오죽하면 널 찾아왔겠니?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박 씨로서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절을 당했던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나 집 문제처럼 큰일은 말이죠. 하지만 이 나이에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얼른 그 집을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작은 집 벌세라도 구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려면 팔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팔려면 헐값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집을 구하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입장도 힘들긴 했지만 내 집이 있고 없고는 비참한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이렇게 아들을 찾아온 이유는 있었습니다. 지금 박 씨의 상황이 옛날 아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하도 힘들다고 해서 박 씨 부부가 돈을 대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도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나도 이렇게 했으니 너도 똑같이 해라. 이런 신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식이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에 박 씨가 아들네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 수백의 학원비,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 부모.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아무리 매정하다고 하나 이 정도까지 피도 눈물도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몇 달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집을 얼른 팔아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자신들도 손해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까지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박 씨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곧 80 되시는데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후 준비한 사람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죠.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니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라는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줬던 것, 그동안 모아뒀던 돈, 적금 등등 최소 수억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박 씨가 지금 쥐고 있어야 할 돈 말이죠. 그걸 홀랑 벗겨먹고는 이제 와서 인과응보니 자업자득이니 하는 괴상한 말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박
박 씨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어? 호열이 너 하나 잘 되라고.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설마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당황스럽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결국엔 어머니 아버지 선택이셨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다고 수험생이 있는 집에 합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같이 살면 서로 더 멀어져요. 그렇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정도 여유가 안 돼요. 대출 갚아주길 원하시는 거죠? 저희도 돈 여기저기 많이 묶여 있어요. 집값 떨어져서 저희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아들은 주저리 변명이 길었습니다. 박 씨가 혹시라도 자신의 집에서 산다고 할까봐 무섭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쓴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박 씨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꼭 적선이라도 받은 것처럼 비참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것인데도 말이죠. 자식에겐 더한 것도 해줬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참담했습니다. 어쩜 내 배로 나왔지만 이렇게 잔인한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그렇게나 부모 노릇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부모를 돌봐줄 때가 되니까 외면해버리나 싶었습니다. 혹여나 부모가 자신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서워하는 꼴이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심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들네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도 가끔씩 생사만 확인하듯 전화를 했을 뿐 박 씨의 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 결국은 더 큰 빚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박 씨가 사는 지역은 가장 급등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상세히 알고 있는 이유도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며 떠들어대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꽉 조였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아들 며느리에게서 오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아들은 우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했던 부동산 3개 다 처분해 버렸어요. 대출 갚고 남는 거 얼마 있지도 않는데 이자가 부담돼서 저희 집으로 대출 받은 것도 좀 갚았고요. 근데 어머니 아파트는 많이 올랐죠? 아, 우리도 기다렸어야 하는 건데. 아들은 박 씨의 집에 무척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면 좀 더 나올 텐데. 아니면 이 기회에 팔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투자하면 노후자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박 씨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재투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박 씨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박 씨가 자신에게 기댈까 벌벌 떨더니 이제는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오다니요.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뭐든지 퍼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부모도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80이 다 되어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아니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 씨의 집을 어떻게 해서 만회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갈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요. 집값이 많이 오르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고 팔면 그래도 수억은 나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대출을 갚고도 말이죠. 올 필요 없어. 왜요? 준호랑 제인이도 데리고 갈게요.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오지 마. 에이, 그래도 할머니 보러 가는 건데요. 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차가운 박 씨의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말했잖아. 노후는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게. 너희한테 봉양하라고 안 한다. 걱정 붙들고 너희도 너희 알아서 살아.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해대는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 덜어드리려고. 아니, 날 바보로 알아? 내 집 팔고 어디 한적한 시골이라도 내려가련다. 시골이요? 어디요? 어디든 가진 돈으로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박 씨는 이곳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때문에 잃은 돈 메꾸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이제는 없는 셈치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며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파는 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아까운 짓이에요. 아까운 짓을 해서 말년에 빈털터리가 돼도 너네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도 이제 부모 피 빨아먹을 생각 그만하고 살아. 피를 빨아먹는다고요? 그래. 피 빨아먹고 나 몰라라 한 자식에게 내가 앞으로 한 푼이라도 내어줄까?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으니까 그랬죠. 200만 원도 드렸잖아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200 가지고 명함 내밀지 말어라. 2억을 줬어도 한참 부족한 걸 너는 알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라는 자식. 부모가 이빨도 없이 다녀도 신경도 안 쓸 자식.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길거리에서 자도치들 배만 부르면 장땡인 자식. 그게 너야. 사업이 잘 안 됐다고?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 어리 빠진 아들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 자식의 연은 여기까지 하자. 남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어느 정도 오르자 미련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쥔 돈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여동생 부부와 친척 몇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어쩌면 나에게 바라는 게 없는 그 정도 관계가 부모 자식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박 씨의 삶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몇 천이면 샀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말년에 10년 정도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그러고도 병원비며 생활비며 혼자서 소소하게 살아갈 만큼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연금까지 잘 이용하면 자식에게 끝까지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젊은 나이였다면 더 막막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언니, 좀 걸으러 가자. 걸어서 7, 8분 거리에 사는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금방 나갈게. 박 씨는 일주일에 5번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격한 운동은 못해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기 전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괴로워서 잠도 자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말년에 홀로 서는 방법을 깨우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언제가 후회하겠죠. 손자, 손녀에게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고, 박 씨가 죽은 뒤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박 씨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대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니 말이죠. 비행기표 끊어라. 네? 나 지금 한국 돌아갈 테니까 얼른 비행기표 예약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카드도 일이네. 아버지. 당장 비행기표 끊어라. 이 여행 난 더는 못하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1,0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너희랑 같이 여행 온 거냐? 내 생일이라고 여행 오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이래서 혼자 있어라, 저래서 혼자 있어라. 여기 와서 뭘 한 것 같지도 않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문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나이 들어 기댈 건 자식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를 챙기며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저들 좀 불편하다고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내내 지들끼리 즐기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부모를 저버릴 수 있는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그나마 가진 게 있어서 효용가치가 있어서 부모 대접을 해왔던 것이지, 만약 돈 한 푼 없어지는 날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뉴스에 나오는 독거노인이 자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가족여행에서 말이죠. 나이든 부모를 데리고 갔으면 당연히 불편함은 조금쯤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5살이었는데 지 자식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세상 경험시켜준다며 다 데리고 다녔고, 김 씨가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와는 여행하기 힘들다며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그 말 뜻이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에서 졸지에 자식들에게 버려지게 된 김 씨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그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죠. 김 씨는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둘씩 낳았고 둘 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퇴직 후에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가 나와 노후는 크게 걱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데 놀면 뭐하나 싶은 마음에 차린 것이었습니다. 카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해서 체인점으로 내고 처음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해요. 당장 집 밖에 나가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카페예요. 젊은 살마들도 하다가 다 문 닫는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버님, 도련님 말이 맞아요. 선율이 친구 엄마도 작년에 카페 차렸다가 올해 문 닫았어요. 손해 엄청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커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아, 나도 커피 마셔.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제가 투자할 테니까 맡기세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서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로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려볼 생각이었는데 호시탐탐 그 돈을 노렸죠. 하지만 김 씨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커피도 자주 마셨고 체인점 커피를 하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꼭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실패를 감수한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의외로 결과는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저희예요. 커피 좀 마시러 왔어요. 한산한 시간에 두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들에게는 공짜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이제 엄청 능숙하시네요. 종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김 씨도 그럴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손님도 꽤나 있어서 용돈벌이 이상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바생 안 오네요? 아, 휴학하게 됐다고 어제까지 나오고 그만뒀어. 근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썼었는데 갑자기 휴학을 하게 돼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도 당황스러워서 얼른 구인 광고를 냈고 오늘 저녁에 면접을 보러 2명이나 오기로 했죠. 그 얘기를 며느리에게 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그럼 차라리 제가 할까요? 뭐? 카페 일을? 네. 저도 애들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크게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뭐라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어린이집 때문에 저녁까지 하는 일은 부담스러워서요. 낮 타임에 알바생을 써야 김 씨가 자리를 비우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못마땅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카페 일을 잘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애들 아빠 혼자 버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렇다고 다른 일 하자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김 씨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며느리가 조금 울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며느리를 고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쁜 시부가 되겠죠.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 그럼요. 아버님,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9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쌍둥이들 등원시키고 와서 어린이집 끝날 때까지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8시에 와서 오픈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런 사정을 봐서 김 씨가 나와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른 일할 사람을 구해서 다행이었지만 사실 다행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성실한 학생들을 고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오전에 볼 일 있다니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9시까지 출근해야 할 며느리는 꼭 9시 20분을 넘겨서 오곤 했고 가끔은 이렇게 10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연우랑 진우가 아침부터 어린이집 안 간다고 떼쓰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였어요. 아마 연우 아빠도 회사 지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니까 거기다 대고 더 핀잔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알바생이 이렇게까지 자주 지각하면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 며느리를 자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싹싹하게 손님을 맡기는 했지만 손이 김씨보다도 느렸습니다. 벽에다가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적어서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외우질 못하고 재료 하나 넣고 보고 또 재료 하나 넣고 확인하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만 맡겨놓고 쉽게 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큰 며느리도 사실 문제였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큰 며느리는 낮에 친구들까지 대동해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메리카노 4잔이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라고 하면 며느리 체면이 깎일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2-3번이나 되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아들에게 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언제든 와도 공짜로 주겠지만 자꾸만 친구들을 데려오니까 문제였죠. 김 씨가 직장에 다닐 때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명절이나 무슨 날이나 되어야 찾아왔으니 말이죠.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걸 참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김 씨가 사별한 지는 4년 되었는데 아내가 있었다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걸 반겼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적으로 얽혔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아버지, 연우 엄마가 좀 서운해하던데요. 뭐? 왜? 며느리가 일한 지 한 달 꽉 채웠을 때 김 씨는 봉투에 월급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놀라 되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월급을 알바생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줘야 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짜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황당한 말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그보다도 덜 일하기도 했고 말이죠. 싫으면은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월급 주니까 부족하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죠. 아들이 멋쩍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해본 말이에요. 김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두 아들에게 할 만큼 충분히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또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매정한 성격도 못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작은 며느리의 월급을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랑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아버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했어야 했다고 농담했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한동안 참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자식들 때문에 말려는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맙다. 오늘 뭐 애들이랑 밥이라도 먹어? 카페 때문에 어디 여행은 못 갈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고. 그래. 여동생과의 통화를 끝마친 김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점심쯤 혼자 집에 있는데 처음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오픈도 이제는 며느리가 해서 김 씨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차마 여동생에게는 자식들이 연락도 없다는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이 어쩌고 하는데 여행은커녕 생일이니까 밥 한 번 먹자고도 안 하니 말이죠. 오후가 되어 김 씨가 카페에 출근을 했습니다. 김 씨를 본 작은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버님, 저 좀 일찍 가볼게요. 애들이 코를 훌쩍거린다고 하네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몇 마디 더 말을 붙이기도 전에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자식들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미역국을 얻어먹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선물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생일인 줄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아들들에게선 전화가 왔었는데 다 같이 작정하고 까먹은 건지 어쩐 건지 퇴근할 때도 김 씨는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신이셨죠? 죄송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드려야지 하고 깜빡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미역국은 드셨어요? 미역국을 뭘 먹어? 번거롭게. 그래도 드시지. 아들도 미안한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내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저녁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다음 날에 큰아들에게서 전해 들었는지 연락이 오긴 했지만 김 씨는 조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무심한 아들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곤 했겠죠. 내일 아버지 생신이니까 전화 드려라. 하고 말이죠. 같이 일하는 며느리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며느리 생일에는 보너스도 줬는데 그러면 시아버지 생일은 언제인지 잠깐이라도 확인을 하지 않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서운해하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 아닌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서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한다고 섭섭했던 마음이 곧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보름쯤 뒤에 작은 아들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연우 엄마 데리러 온 거야? 아침에 차를 타고 온 것 같은데 왜 데리러 왔나 의아해서 물었는데 작은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뭐? 여행? 네. 생각해보니까 전에 아버지 환갑 때도 그냥 식사만 하고 간단히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죄송했어요. 작은 아들은 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에이, 그래도요. 형도 그러자고 했어요. 애들도 데리고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애들 어디 놀러 간 지도 오래됐는데. 날 추운데 괜찮나? 추워도 운치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해외는 우리가 인원이 많잖아. 너무 돈이. 작은 아들이 힐끔 김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여행의 돈 이야기를 꺼내서 민망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애들도 해외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어린이집 친구들은 여름 휴가 때도 다녀오고 그랬던데. 그러자 아들이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번에는 아버지 생신이니까 가까운 데로 1박 2일 정도 다녀오면 되지. 해외여행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김 씨가 넌지시 묻자 아들이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일본이 싼데 일본만 가도 그래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00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3박 4일 정도? 쇼핑하면 더 들긴 하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400은 최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 1인당 100만 원이란 소리지. 네.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가면 9명이잖아요. 가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김 빠진 듯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쉬움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가자. 네? 여행 경비 내가 뗄 테니까 가자고. 너희가 알아봐라. 정말요, 아버님?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고 작은 아들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라고 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이 기특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요? 그래. 그러니까 네 형이랑 상의해봐. 작은 아들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일본을 갈까 하고 며느리에게 작게 서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랑 해외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참에 손주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죠. 아들 며느리들이 상의를 해서 비행기나 숙박은 전부 예약을 했고 모든 건 김 씨의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애들 불편하다고 큰 호텔을 예약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가는 여행의 돈은 아끼지 말자는 생각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일본. 그런데 여행 첫날부터 김 씨는 어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참 많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파에 깔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서 그런지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쫓아 부지런히 걷는데도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자식들은 아이들을 챙기기 바빠 보였습니다. 좀 천천히 가자.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자꾸 부딪혀. 인터넷에 있는 맛집에 갈 건데 빨리 안 가면 줄 엄청 서야 한대요. 자식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둘러서 도착한 식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걸으시라니까. 작은 아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만 빨리 도착했으면 20분은 빨리 들어갔을 거라면서 말이죠. 식당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는 이미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었고 김 씨 일행은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리 아파. 춥고. 손주들도 힘든지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위에 떠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이렇게 벌벌 떨어가면서 기다리나 싶었습니다. 사실 김 씨의 평소 성격 같았으면 줄 안 서는 다른 식당에 가자고 했을 텐데 자식들과 함께 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기다려서 들어간 곳은 초밥집이었습니다. 회는 그래도 좀 먹지만 초밥은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초밥을 마다할 정도로 까탈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죠. 맛있죠? 그래. 맛있네. 근데 애들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애들 국물에다가 먹으면 돼요. 계란 초밥도 있고 고기로 만든 것도 있어서 괜찮아요. 자식들은 어찌나 잘 먹는지 몰랐습니다.
맥주도 시켜서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신나. 그렇죠, 형님? 제가 해외여행 하자고 했어요. 잘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김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몇 접시 먹고 나니까 김 씨는 배가 부르고 물렸습니다. 초장 같은 것도 없이 간장에다만 먹으려니까 느끼하기도 했죠. 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을 쥐어주니까 얌전했고 아들과 며느리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젓가락을 놓고 얘기만 듣고 있으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다 먹었어. 좀 느끼하네. 하나도 안 느끼한데. 매운 김치 한 조각이 땡기긴 하네. 김 씨가 웃으며 가볍게 한 이야기에 며느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도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외국 와서 한국 음식 찾으시면 어떡해요?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 여행했죠. 그러면 김 빠져요. 아니야. 맛있다니까 그러네. 아들은 김 씨를 여행 와서 불평만 늘여놓는 부모 취급을 했습니다. 그저 김치가 땡긴다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김 씨는 멋졌고 민망해서 괜히 초밥 한 점을 더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보다는 좀 낫다고 해서 적당히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모르는 아이들은 신나 보였고 아들들도 김 씨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였습니다. 자꾸 몸을 움츠렸더니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디 좀 들어가자. 여기저기 구경한다면서 자꾸만 바깥을 돌아다니는데 이러다가 몸살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한 10년만 더 나이 들면 여행은 영 힘들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말에 아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길 끝까지 다녀올 생각인데. 힘드세요? 다리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춥잖냐. 이럴 줄 알았으면 따뜻한 동남아로 가자고 할 걸 그랬습니다. 2시간은 돌아다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더 볼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잠깐이라도 카페 같은 데서 몸이라도 녹이고 싶었습니다. 저기 잠깐 들어갈까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며느리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까 무슨 샌드위치며 각종 디저트가 있어서 며느리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김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신사에 갈 건데. 거기는 위에까지 걸어 올라가야 해서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엄청 춥대요. 어제보다. 며느리의 말에 한숨을 참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점퍼라도 하나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괜히 추위 속에서 떨지 마시고 오늘 호텔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오래 있다가 올 건 아니고요. 금방 오긴 할 건데 오전에 좀 쉰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오는데? 1시? 2시? 그 말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하러 왔는데 호텔에 있으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추워하는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서 김 씨도 아들 며느리를 생각해서 맞추자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쯤 오면 같이 점심도 먹고 하면 되니까 오전에만 쉬자 싶었습니다. 아버지, 카드 가지고 갈게요. 필요한 거 없으시죠? 출출하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거요. 큰아들이 모든 돈을 계산했는데 김 씨의 카드였습니다. 큰아들이 쭉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로 일정을 소화하더라도 돈이 들 테니 김 씨의 카드를 들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 하기는 했지만 기분은 조금 그랬습니다. 같이 써서 드는 돈이 아니면 자신들 돈으로 쓸만도 한데 김 씨가 여행 경비를 쏘겠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들 카드를 한 번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김 씨의 생일 기념으로 온 여행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김 씨가 뱉은 말이 있기에 그렇다 쳤습니다. 혼자 남겨둔 것도 김 씨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라고 애써 생각하기로 했고 말이죠. 그런데 2시가 지나도 올 생각이 없는 자식들 때문에 김 씨는 점점 열이 올랐습니다. 조식을 가볍게 먹어서 너무 출출했는데 냉장고에 있던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워서 그다지 맛은 없었죠. 얘들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없고. 휴대폰 통화가 되게끔 하고 왔는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 어쩐다 말을 해줘야 안 기다릴 텐데 말이죠. 김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죠. 저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라 정신이 팔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도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들은 내가 혼자 있다는 것도 까먹은 거 아니야? 김 씨가 신경질을 내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내내 호텔방에 갇혀 있느니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텔방 문을 열고 나와서야 휴대폰을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김 씨는 얼른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찰컥하고 닫힌 뒤였습니다. 태연하게 손잡이를 잡아 돌렸는데 굳게 잠긴 문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이구, 이게 왜 이래? 왜 안 열려? 생각해 보니까 안에 카드키를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라도 걸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휴대폰도 안에 있었죠. 내가 왜 나와가지고는. 그냥 따뜻한 호텔 방 안에 얌전히 있을 걸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문 앞에 계속 서 있을 순 없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는지 또다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 씨도 그 뒤로 슬그머니 섰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영어는 잘 몰라서 머릿속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죠. 도어가 문이지. 오픈? 아니, 오픈은 여는 거고. May I help you? 그때 호텔 직원이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도어라는 단어도 얼른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재차 물었습니다. 저기, 도어. Door? Yes. 응. 도어. No open? 그러자 귀신같이 알아듣고는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못 알아들었고 룸넘버라고 하는 말만 알아들었습니다. 방 호수를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머릿속이 또다시 새카매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몇 초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카드키만 가지고 나왔다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참 바보 같았습니다. 6층인지 7층인지조차 헷갈리니 말 다 했죠. No. 땡큐. 결국 김 씨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직원이 말을 또 걸었는데 차라리 그냥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손까지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호텔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눈이 마주치면
또 와서 도와준다고 할까봐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곧 오긴 할 것이었습니다.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되어서야 아들네 일행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얼른 일어나서 다가가자 아들이 얼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나와 계세요? 너희는 왜 지금 오는 거야? 조금 늦어진다고 연락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요. 주무시나 싶어서 밥 좀 먹고 왔어요. 밥? 네. 냉장고에 있는 거 드셨죠? 지들은 실컷 놀다가 밥까지 먹고 들어왔으면서 지금 냉장고에 있던 주먹밥과 빵 몇 조가리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과 카드키를 두고 나온 것은 순전히 김 씨의 잘못이었지만 애초에 아들네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왔나 싶었습니다. 김 씨의 카드까지 가지고 가서 쓰면서 김 씨 생각은 전혀 안 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나저나 왜 여기 계세요? 어디 가세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방 문이 잠겨버려서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잖냐? 아이고, 직원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시지. 그런 거 다 할 줄 알았으면 혼자 여행 왔지.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토라진 표정을 지은 것 같기도 했지만 김 씨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이대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호텔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모시고 갈 걸 그랬어요. 호텔에만 있을 거면 뭐하러 오느냐고. 어?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한국 음식 파는 곳 알아볼까요? 아들들은 김 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괘씸하긴 해도 방에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은 일본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건 김 씨의 입맛에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김치를 팔았습니다. 맛이 한국 식당에서 먹는 김치와 비슷했죠.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맛있네. 내일도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맛은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술까지 먹으니까 40만 원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인원이 많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한 끼에 먹기엔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소고기는 원래 이 정도 가격인지 아니면 조금 비싼 곳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웬 전망대 같은 곳을 간다고 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김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는 옷도 여러 겹 껴입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김 씨는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웬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데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스럽다는 듯한 말에 김 씨도 발끈하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높은 곳을 싫어해서 관람차도 안 탄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데를 오자고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으니까 저희끼리 얼른 다녀올게요. 김 씨는 또다시 버려졌습니다. 김 씨를 1층에 남겨둔 채로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올라가 버렸죠. 그나마 실내에 있어서 춥지는 않았지만 여행에 너무나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니까 아들네가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기다리시니까 후딱 사진만 몇 개 찍고 내려왔어요. 뭘 봤는지도 모르겠네.
사람들은 다들 구경하고 그러던데? 아쉽긴 하죠. 김 씨만 죄인이 된 것처럼 눈치를 줬습니다.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못 기다리니까 다른데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얌전히 1층만 구경하며 기다리기만 했는데 말이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김 씨가 동행한 여행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려두고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서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어요? 날이 추우니까 뜨끈한 국물이 있는 식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작은 아들이 인상을 쓰며 대꾸한 말이었습니다. 김 씨가 무슨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육개장 한 사발 먹으러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아들네도 불만이 쌓여 폭발한 것이었겠죠. 네, 아버님. 여행지에 왔으면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면 모시고 다니는 자식들 힘들어요. 농담식으로 말하고 싶었는지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엔 짜증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한 적도 없었고 김 씨도 최대한 자식들 말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도 하나 못 낼 정도면 뭐하러 같이 여행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이 불만이 쌓일 만큼 같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자꾸만 두고 가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 리가요. 물론 김 씨도 알게 모르게 투덜거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날도 추웠고 높은 곳도 싫어하기에 자식들이 보기엔 김 씨가 까탈스럽게 군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자식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몰라도 김 씨도 힘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해외를 여행한다는 것은 유연한 젊은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노력 중이었죠. 하지만 그런 김 씨를 외면하고 타박만 하는 자식들. 그 와중에 결제는 김 씨의 카드로 잘만 했습니다. 김 씨에게 불만은 있어도 김 씨의 돈엔 불만이 없는 모양이었죠. 비행기표 끊어라. 네? 나 지금 한국 돌아갈 테니까 얼른 비행기표 예약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카드도 이리 내. 아버지 카드요? 그래. 어서 내놓지 못해. 김 씨의 말에 아들이 얼떨결에 김 씨의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비행기표 끊어라. 이 여행 난 더는 못하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1,0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너희랑 같이 여행 온 거냐? 내 생일이라고 여행 오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이래서 혼자 있어라, 저래서 혼자 있어라. 여기 와서 뭘 한 것 같지도 않다. 그건 아버지가 춥다고 그러시고 높은 데도 싫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너희가 내 생일 기념으로 여행을 온 거면 적어도 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스케줄로 짰어야지. 내 카드만 쓸 줄 알지 배려가 전혀 없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온 거야? 공짜 여행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뜨끈한 국물 있는 음식 먹자고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는데 내가 이 여행을 계속하고 싶겠어. 아버지,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틀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요? 비행기표도 없을 거고 호텔 값은요. 아깝잖아요. 하나도 안 아깝다. 남은 여행 동안 이렇게 있을 거 생각하면 그깟 돈 좀 날리고 집에 가는 게 나아. 아버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네, 아버님. 기분 푸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돌아가는 게 무리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카드도 내주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는 여행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별말 없이 자식들 말에 따르고 모든 걸 자식 위주로 생각했더니 자식들이 그런 김 씨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도 자식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김 씨는 아들에게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기 싫은 게 있으면 억지로 먹지 않았고 가기 싫은 곳이 있으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김 씨의 눈치를 보며 더 잘했습니다. 밥값도 자식들끼리 모아서 냈고 김 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행을 마쳤죠. 하지만 그런다고 한들 김 씨의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일찍 퇴근해 볼게요. 오늘 30분 지각했잖아. 그런데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죄송해요. 연우랑 진우가 오늘 소풍 다녀왔는데 피곤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데리러 가려고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네. 감사해요, 아버님. 대신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건 알아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게 지금 근무 시간이거든. 어제도 20분 늦었고 그저께도 30분 늦게 왔어. 퇴근은 10분, 20분씩 일찍 했고. 이거 다 환산해가지고 월급에서 다 차감할 거야. 아버님, 가족끼리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몇십 분 정도는 좀 봐주실 수도 있지.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저런 사정을 봐줘가며 일했더니 며느리는 더욱 게을러졌습니다. 일을 시부를 우습게 받거나 둘 중 하나겠죠. 뭐든지 배려한다고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원래 주던 월급으로 줄 거다. 그동안엔 보너스 개념으로 좀 더 넉넉히 넣어줬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더 빠릿빠릿한 대학생 알바생을 쓰는 게 나았습니다.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일을 덜할까 궁리하는 며느리보다는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싫다면 다른 일을 알아보면 됐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접받는 게 싫다면 말이죠. 며느리는 결국 시간을 채우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큰 며느리가 또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32,500원. 네? 결제해야지. 여자 셋이 와서 케이크 종류까지 시켰으면서 결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며느리. 그걸 가만히 뒀더니 그게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결제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김 씨의 카페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내야 한다면 굳이 이곳으로 올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보니까 김 씨도 참 바보같이 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 김 씨의 가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행 갔던 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싶지만 그건 김 씨가 내기로 약속하고 간 거라 그렇게 쪼잔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김 씨는 자식들을 위해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도 김 씨의 재산에 있어서도 말이죠. 어느 날 김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천천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죽으면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이야. 그러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잖냐?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생일도 기억 못해. 여행에서는 지들끼리 희희낙낙. 그런데도 부모 죽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그럴 거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아버지.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상속자라서 유류분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너야말로 법을 잘 모르나 본데. 전부 받을 순 없지. 그 절반밖에 못 받는 거 모르냐? 그러자 아들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김 씨도 그동안 이리저리 알아보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으시다고 저희한테 그러실 순 없으세요. 애엄마한테도 서운하게 하셨다면서요? 나는 원칙적으로 할 거야. 이제부터. 그리고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럴 수 있고 없고를 왜 네가 판단해?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서 아버지 못 모셔요. 결국에 아버지 더 나이 드시면 자식들밖에 없으신데. 부모 제대로 챙기지 않는 자식 둘 있는 것보다 돈 10억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내가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 거야. 그러다가 남는 게 있으면 전부 기부하겠다는 거고. 그러자 할 말이 없는 듯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지. 너희 하는 거 봐서 죽기 전에 유언장은 없애줄 수도. 사실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이대로 자식들과 멀어지는 길과 유언장을 빌미로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받는 것. 하지만 어느 쪽 하나 김 씨가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 씨의 손에 달렸으니 말이죠. 아들은 서로를 허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서야 김 씨의 의지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앞다투어 김 씨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같이 식사하세요. 괜찮은 장어집이 있는데 아버지 몸보신 하셔야죠. 장어? 네. 송철이도 주말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지들 부탁할 게 없으면 생전 살갑게 전화 한 번 안 하더니 자식들이 갑자기 달라졌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갑자기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겼고 큰 며느리는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했죠. 그런 변화가 달가우면서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면 부모란 존재가 자식에게 어떤 위치인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라도 대접받는 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협할 수 있는 재산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전세는 서로 반대가 되었을 테니 말이죠. 아버지, 여름 휴가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게 어떠세요? 아, 물론 비용은 저희들끼리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올해 나는 친구들이랑 중국 여행 가기로 했다.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 아, 그러세요? 김 씨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김 씨가 우선 자식들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러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김 씨는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안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러니까 더욱 잘하려고 부모 눈치를 받고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도 결국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